이제 그 철학적, 과학적 그리고 종교적 측면에서의 어떤 붕괴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우선은 철학적인 측면과 과학적인 측면을 좀 생각해 봅니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이게 과정 철학자이자 수학자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현대 철학에서 되게 의미심장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물론 이제 과정 철학이라는 것을 이제 만든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그 도올 김용옥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김용옥? 저는 잘 모르는구나.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노자, 공자 가르치면서 막 목소리가 아주 얇게 하면서 그러시네요! 뭐 이렇게 하는 이게 모르시네. 근데 이 김용욱 씨가 현대 철학의 최고봉은 화이트헤드다. 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아주 막 대단히 높였던 사람인데, 그 화이트헤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럽 철학의 전 역사가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각주를 다는 게 유럽 전체의 철학이다 라고 해서 이 말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플라톤이 모든 철학을 다 정리해 놨고, 그 정리한 철학에 대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각주를 다른 게 현대 철학, 모든 유럽의 전 역사, 철학의 역사다.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 철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전문 철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플라톤은 이론적 사고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플라톤 철학의 핵심은 이데아론이잖아. 이데아론인데, 우리가 앞서서 생각했는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라. 어떤 거의 그림자? 이데아의 그림자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데아가 뭔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예를 들자면 천상으로 생각한다면, 천상의 생각이 있고 그 천상의 모든 생각들이 그림자로 비춰진 게 뭐냐면 이 땅의 삶들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데아의 형상으로서 사실은 철학,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생각과 비슷하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플라톤 철학이 이 기독교로 많이 수입되고 또 융화되는 것들이 초기에 정말 많았다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잖아.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철학이 가지고 있는 곳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개별자에 대한 강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개별자로서의 존재성, 이데아가 없는 거야. 개별자가 그 자체로 범주화시킨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도 이제 화이트헤드 입장에서 본다면 플라톤 철학의 각주와 같이 느껴질 수 있지. 그죠?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의 핵심이 뭐냐? 이데아론이다. 이걸 잘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데아론의 관점에서 우리는 플라톤의 철학을 이해하고 또 살피고 공부한다. 이제 그게 바로 이 현상이다. 갑자기 손을 들으셔가지고.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얘기합니다. 절대자가 없다면 개체 사물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렇게 본 거지. 개체 사물이라는 건 다 빵의 의미는 뭘까? 식량. 예? 뭐? 식량이. 식량이다. 식량이 왜 필요하지? 살려고. 왜 살아야 되지? 아니, 생각을 해보려고. 컵의 의미가 뭘까?
이제 결국은 예를 들면 커피 먹기 위해서 왜 커피를 먹는가? 내가 삶을 즐기기 위해서 왜 즐겨야 되는가? 그리고 즐김이라는 게 어디서 왔는가? 이런 질문을 가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지? 절대 이데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의미 속에서 개체 사물이 존재하고 그러다 보면 개체 사물의 의미를 개체 사물이 이제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이데아론이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플라톤의 철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도 플라톤은 아까 다 그 내용이요. 사람들이 말하는 개별자가 어떤 종류이든 간에 절대자가 없다면, 보편자가 없다면 개별자도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데아가 없다면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가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리잖아. 그렇지? 하나님이 없다면 개별자인 이 세상도 우리도 피조물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놀랍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반 운총의 영역에서 플라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야기할 정도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나 특별 운총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사람들이 일반 은총회에서 정직하게 자기 학문을 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사고를 가지게 된다면 반드시 절대자에게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현대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에서 만들어낸 그 새로운 학문이 뭐냐면 그게 바로 지적 설계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은총으로서 직접 설계자가 하나님임이 분명하지만 일반 은총령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주를 보았을 때 미시세계, 거시세계 다 보았을 때 이게 우연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너무 허무맹랑한 거지. 이게 우연이다면은 이 과학자로서는 참 비참한 거 아니겠어? 그런 과학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문제를 풀어야 돼. 뭐 이론 물리학을 됐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가 없잖아. 한계가 있지. 넓은 우주를 어떻게 보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데 어디는 오기 싫어? 창조로는 오기 싫어. 근데 진화로는 문제가 많어. 진화로는 문제가 많은 거 왜냐하면 진화로는 우연의 연속일 수밖에 없고 다 우연의 연속으로 가야만 진화가 해결되는 거지. 얘기를 우리가 잘 알듯이 오랜 시간 동안 원숭이들이 서로 싸우다가 그 중에 한 종인 사피엔스가 인지혁명을 일으켜서 그 중에서 인간이 되었다는 거 아니야. 수많은 이 뭐더라 그 원숭이죠. 뭐 호모 에렉투스 뭐야 또 뭐가 있나. 우리 호모 사피엔스고 또 호모 뭐야. 야, 우리 많이 배웠잖아. 그 종류들 중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인지혁명을 일으키고 모든 것을 다 정리시키고 인간이 되어서 문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다. 이러는 거 아니야. 대단히 막 멋지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우연이지. 인지혁명을 일으켰다. 우연을 보는 거지. 갑자기 어느 날 원숭이가 인지혁명을 일으켰다고 왜? 이게 이제 혁명론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겠지만은 이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거야. 우연히. 그럼 도대체 그 원숭이는 언제 생겼느냐? 이게 원숭이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생기려면 또 도약과 함께 우연이 있어야 돼. 우연과 도약, 비약이라 그래. 우연과 비약이 계속 있어야만 이 진화론은 과학으로서의 그 어떤 그거를 만들어 가는데 그러니까 과학 입장에서 또 우연은 과학과는 충돌하잖아. 그러니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그 지적 설계론이야. 지적 설계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마이클 베이 같은 아주 명한 생물학자는
직접 설교를 아주 매우 강조했던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 되게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누군지 모르지만 이거는 지적 설계자가 있을 거다. 이 설계한 사람인데 매우 지적인 사람이 존재다. 이 지적 설계자가 우주를 설계하였고 인간을 설계하였고 설계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충돌이 적어요. 왜? 서로가 이쪽 부분에서도 이거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창조론자도 지적 설계자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되니까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존재하게 되는데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절대자에 대한 이데아에 대한 철학이 선명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삶에도 다 적용할 수 있다. 거기 보면 우리는 이것을 언어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지. 사과는 아주 다양하지만 우리는 매번 다양한 사과들의 이름을 다 나열하여 말하지 않는다. 그렇지. 사과는 하나가 있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과로 하지 말고 빵으로 합시다. 빵은 하나잖아. 빵 먹읍시다 그러지만 뭐 일일이면서 오늘은 소금빵 먹고 내일은 단팥빵 먹고 내일은 막 얼마나 많은 빵들이 많아. 근데 갈 때 어디 가요? 빵집 간다 그러잖아. 빵집 가가지고 다양한 빵을 가져오는 거지. 그래서 다 베이커리라고 빵집이라고 써있지. 거기에 이름에 뭐 단팥빵, 소보로빵, 뭐 소금빵, 보름빵, 무슨 빵, 무슨 빵집 이렇게 안 쓰잖아.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다양한 빵들이 존재한 듯이 빵은 절대적인 거지. 보편적인 것 안에서 다양한 빵이 좋은. 사과도 마찬가지. 사과. 그러나 뭐가 있어? 부사도 있고 뭐지? 아이고. 부사를 좋아하니까 부사만 나오네. 육강? 무슨 홍옥도 있고 뭐 이런 게 사과 종류 되게 많거든. 근데 우리 땅에 사과 달라 그러지 무슨 그러지 않잖아. 마찬가지로 그런 언어에서도 다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언어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다. 실제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이 부분은 좀 8장 부분은 잘 배워야 돼. 자세하게 좀. 그래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야 충분하게 이제 왜냐면 현대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사는 진짜 모던 포스트 모던 시대지만 이제 포스트 모던 입구에 지금 와 있는 거거든. 포스트 모던 입구에 정확히 입구를 잘 알아야 포스트 모던 문을 열고 들어온 우리 시대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 그래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사람들을 이해하면 하나는 분별력이 생기고 두 번째는 포용성이 생기고 세 번째 이해도가 생기는 거지. 포용성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하는가?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하는가?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도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만나지도 못하고 비판만 하고 끝나버리고 말이야. 그럼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혹은 변화되어야 될 대상인데 불가능하게 되는 거지. 그러지 않다. 우리가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저런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해한다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눌까? 이제 또 다른 단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에 통일을 주고 의미를 주는 것이 있는가? 이제 유명한 철학자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19세기에 20세기지. 20세기에 실존주의 철학자야. 1905년에 1980년까지 살았으니까 20세기 초지. 완전히 초를 산 거지. 1980년대까지 살았으니까 이제 20세기를 살아가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우리는 20세기야 1900년 1999년생 2000년 이하가 손 한번 들어. 2000년 이하가 누구야? 하나, 둘, 셋. 요 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20세기 말과 21세기를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19세기, 나중에 20세기 말 사람들이 말에 태어나서 생활은 21세기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보냐면 20세기 말은 어떤 건가? 세기 말은. 놀라운 것은 20세기 말은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많이 평가할 때 퇴폐의 시기라 그래. 10세기 말은 문화적 퇴폐 시기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해. 왜 그럴까?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해 보는 게 필요하겠지. 그럼 이제 이 사람은 20세기 초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20세기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지. 우리가 그러면 쌍폴 사르트르가 우리는 무슨 1905년이면 우리나라 어떤 시대야? 1905년 우리나라? 예? 1905년 무슨 시대야? 1905년 그 되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 있잖아. 그렇지, 을사늑약이란 말이야. 되게 을사조약이라면 안 돼. 을사늑약이지. 이게 일본과 우리가 합병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년에 이란 합병이 되잖아. 5년 전에 을사늑약을 맺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볼 때 우리 역사를 이해해 보면 우리 역사는 지금 우리 역사가 근대에 들어온 거지. 그제? 우리도 이제 일제 왜 그러냐면 일제가 이미 뭐더라 뭡니까 일제 근대화가 뭐지?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서 일제는 이미 근대화의 문을 열었단 말이야. 근대화 문을 열었지만 우리나라는 이때만 해도 근대화 문을 열지 않았다고. 19세기 말이지. 19세기 말에 우리 두 번의 그 큰 양요가 있었잖아. 강화도에 가면 알게 돼. 양요가 우리 나중에 강화도 한번 데려가서 보여줄 텐데 한번 가서 그 양요의 현장이 뭐지? 하나가 뭐지? 신미양요. 그 전에 뭐지? 병인양요. 병인양요 다시 말하면 미국에 의하여서 신미양요 프랑스에 의하여서 우리나라의 개화의 문을 열려고 했던 거지. 그러나 우리는 저항해가지고 몰살당하잖아. 그런데 일본은 미리 뭐 했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구의 무모를 받아들였다고. 그리고 드디어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고 1910년에 이제 이런 이란 합방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니까 이 시대도 우리도 근대화에서 사실 멀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아마 11월 달에 추천도사가 이준 열사와 아브라함 카이퍼. 도대체 우리는 맨날 아브라함 카이퍼 얘기 듣고 많이 들었지만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우리나라 독립운동했던 이준 열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헤이그 밀사 사건 알지? 헤이그 밀사 어디야 헤이그가? 헤이그가 네덜란드로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개혁교회의 초석을 만들었던, 근대 개혁교회 초석을 만들었던 아브라함 카이퍼,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갔던 고전 황제가 보냈던 이준 열사. 이게 다 역사라고 하는 건 항상 생각할 때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항상 있었어.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다고 한다면 임진왜란도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가 있는 거지. 한 번도 우리나라 역사는 혼자 존재했던 적이 없었다고. 삼국시대에 가면은 인도의 공주가 우리나라에 왔잖아. 그지? 인도 공주. 그러니까 삼국시대 역시 세계 역사 가운데 삼국시대를 생각하면 몇 년 전 역사야. 1000년이 넘은 역사 아니야. 그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그 시대의 인도의 역사, 재밌는 거 뭐냐면 그 인도의 역사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1세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때 사도였던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거기서 순교하였단 말이야. 근데 인도에서 순교했을 때 수없이 많은 인도의 교회가 생겼다고. 그 생긴 것 가운데 인도의 공주가 삼국시대에 왔다고. 그 공주가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우린 모르지. 그러나 안 믿었다고 말할 수 없고 믿었다고 말할 수 없잖아. 그지? 우린 둘 다 열어놔야 되네. 역사는 열어놔야 되는 거지.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그가 세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이 동떨어져 있었다라고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말문 막히는 거야. 예를 들면 예수님이야 세종대왕이 구원받았을까 하면 이런 얘기 자체가 매우 의미가 없는 얘기야. 그 말은 뭐냐면
조선시대는 세계 속에서 그냥 외딴 섬에 살던 시대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갖는 거야. 우문한 거, 어리석은 질문이지. 세계 역사가 속에 한반도가 외딴 섬을 있지 않았다. 여러분, 모든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잘 가지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1905년도에 태어났던, 그리고 1960년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폴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자. 이 실존주의 철학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 세대는 아주 철저하게 깨닫. 왜냐하면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에 의해서 우리나라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사상적 물을 댄 사람이야. 민주화 운동에 물을 댄 사람이 장폴 사르트르라고. 노동운동이라. 이제 공부하면 알아. 왜 그런가? 이거 하나만 시작하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라는 게 실존주의의 핵심이야.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가 무슨 뜻일까? 자, 이제 우리 공부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이게 바뀐 거야. 이게 잡아. 우리가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중세의 철학자에서 배울 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거지. 생각하는 게 뭐야? 생각한다는 거야. 본질이란 말이야. 나는 생각하는 본질.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하는 거야. 실존하는 거지. 이해가 돼? 이게 잘 이해. 중세의 대륙의 합리론의 철학자들은 나는 생각한다. 이게 그러므로 나는 존재하는 거야. 그치? 이게 데카르트의 철학이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근대 철학의 핵심이야. 인간을 이야기할 때 핵심이야. 이성이야. 잠깐만, 이성적으로 보는 거야. 이성적 인간.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건 과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야. 그 근대인들의 생각이야. 합리주의자들의 생각. 그런데 1960년대 사르트르 시대에 와서는 뭐가 바뀌지? 이게 실존주의 두 가지야. 종교적 실존주의자 쉐렌 키에르 케고르, 그 다음에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장폴 사르트르 이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 믿는 실존주의자, 하나는 믿지 않는 실존주의자. 더 영향을 미친 건 무신론자 실존주의자였던 사르트르란 말이야. 근데 바뀌었어. 뭐야? 이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하는 거야. 존재하는 내가 있고, 그래야 본질이 있는 거지. 존재하는 내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존재한다는 건 뭐야? 존재한다는 건 행동한다는 거지. 행동하지 않고 내가 존재한다는 어떻게 알 수 있겠어? 행동할 때 존재하는 거야. 이해하지? 그럼 이제 데모할 때 운동이 뭐가 되겠어? 행동하지 않고서는 뭐가 없는 거야? 내가 없는 거지. 존재가치. 그러니까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야. 돌을 던져라. 그럼 네가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데모운동에 돌을 던지는 거야. 돌 던지는 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니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나지만 분명히 내 책장에 어딘가에 꽂혀 있는 우리 때 판매 금지하고 일전 안 되는 도서층에 이 중요한 학생 운동권자들, 우리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읽던 필독 도서가 있어. 황색 도서라고. 이제 나이가 지나. 그 도서의 핵심도 그거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다 실존주의였던 사상의 아주 근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거지. 그게 참 어려운 거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윤빈이는 본인은 누구라 생각합니까? 윤빈이란 본질은 뭡니까? 잘 모르겠지.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 뭔가라고.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빈이가 할 때 난 사람이다라고 해서 사람의 본질이 뭐지?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뭐지? 막 이제 물어볼 때
이제 우리는 다 답이 있지만 실존주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일 때 그게 사람이지. 그러지 않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사람인가? 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지. 비로소 행동할 때 나의 실존을 알아는 뒤에 나중에 뒤에 이제 하이데거, 야스퍼스 다 이제 이런 걸 나오는 사람들이야. 되게 유명한 이제 실존주의자들이 이제 나오게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보자. 그러니까 만일 어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중고점이 없다면 부조리하다는 것. 뭐 이거는 이제 장폴 사드르가 얘기하는 되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무한한 중고점을 강조했던 게 사르트르입니다. 근데 이런 개념은 도덕의 영역에서 가장 쉽게 이해야 되는데 이런 거야. 만약에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없다면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다. 여기까지 온 거 되게 중요하니까 사르트르나 실존주의자들도 뭘 가지고 있어서 절대적 기준이 있어요. 특히 도덕의 영역에서 절대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진 그런 학자들이었습니다. 뭐냐면 절대자라는 건 궁극적 기준이야. 이거 되게 중요해. 이것도 궁극적 기준. 근데 이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과 비교할 때 핵심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뭘 없앤 거야. 그렇지. 이걸 없앤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이 시대 근데 뭐냐면 앞선 시대의 절대적 기준은 뭐였어? 하나님이었 신이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성이었다고. 그지? 실존주의 와서는 실존이야. 아니 이제 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뭐가 있어? 기준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절대적 기준을. 그러니까 그래서 도덕적인 것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거야.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 위에서 서로가 얘기가 되는 거야. 기준이 하나를 만들어낼 거 아니야. 이거 되지.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요즘 학교에서는 이런 인문교양을 잘 안 배우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책을 안 읽으면. 예. 보겠습니다. 만일 이제 도덕이 존재할 수 있으려면 절대자가 있어야 되고 진정한 가치가 존재가 있으려면 바로 절대자가 있어야 된다. 만일 인간을 넘어서는 절대자가 없다면 문제는 뭐지?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판단이 충돌할 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최종적 권위가 없다는 거지.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게 됐지. 예를 들자면 남성, 여성 이 충돌하게 되면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고.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라는 기준이 없다 버리면 그냥 자꾸만 이야기하듯이 나는 여성 안에 갇힌 남성입니다. 나는 남성 안에 여성입니다. 그건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지.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적 기준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는 기준이 있으면 만약에 내가 남성인데 내 안에 여성이 있다 그러면 뭐가 이거는 기준이 상실된 거니까 다른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볼 수 있겠지. 질병을 뭐지? 이게 병인지 어떤 다른 관점으로 볼 것인지 이해가 되는데 기준이 상실되어지면 더 이상 뭐 그거는 개인의 영역으로 떨어지는 거죠. 답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냐고. 심각한 문제가. 응? 난 얼마 전에 그 레즈비언 두 여인이 이렇게 남성의 정자를 받아서 임신했다. 이게 자랑할 일이고 이게 결국 여성이란 뜻 아니야. 결국 여성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것밖에 뭐가 있냐고. 그 아이가 한 여성이 남성이라 해서 남성이 그러니까 자꾸만 생물학적인 것을 부정하게 된다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기준이 사라진 거잖아. 기준이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 뭐 이렇게 생물학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기준 자체가 없애야 된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사람이 아니지. 우리. 사람이란 기준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그러니까 자꾸만 동물을 반려견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지. 자, 이게 우리가 강아지를 다 좋아하지만 어떻게 변화해서 처음에 개였지. 개였다가 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개에 대해 비하적으로 쓰니까 개가 욕이 되니까 이런 말 쓰지 말자 그래서 뭐로 변했어? 강아지로 변했다고.
그지? 강아지로 변했다고. 강아지로 변해가지고 변한 걸 잘 이게 사상이 바뀐 거야. 바뀐 게 그 강아지에서 뭐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애완견으로 바뀌었다고. 애완견이야, 애완견. 근데 애완견이 뭐가 됐어? 애완견에 대해서 갑자기 동물권이 나온 거야. 갑자기 동물권이 나온 거야. 그러면서 뭐로 된 거야? 반려견이 된 거야. 동물의 권리가 있다는 걸. 여기도 이게 왜 갑자기 언어가 바뀌는 건 사상이 바뀌었다는 뜻이야. 사상이 바뀌었다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뜻이야. 기준이 어디 있냐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이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고 나머지 모든 동식물들은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준 거야. 결코 이런 관계로 가는 게 아니거든. 그럼 반려견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문제는 사람과 같이 되는 거지. 되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 쭉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탁탁 바뀐 게 아니야. 긴 세월이 조금씩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진 거죠. 그런 문제는 내 생각은 여기가 딱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왜 우리는 채식에 대해서는 저 꽃들, 음식물은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지? 우리 시나 이런 거 보면은 나 그 시 중에 그 가지를 꺾으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그런 시도 봤다고. 그럼 그러니까 꽃 꺾지 말라 그러잖아. 꽃 꺾으면 꽃도 아파합니다. 그럼 꽃을 꺾으면 안 된다면은 그럼 채소는 그거는 그럼 생명이 없는 잘하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식물권 얘기하면 하나가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식물권 나올 거야. 식물권. 아니 어떻게 동물은 먹지 못하면서 식물은 마음껏 먹는다고 말하는 논리가 어디서 왔지? 그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식물은 먹어도 되고 동물은 먹지 말아야 될 난 채식주의자들이 하고 싶은 게 그거야. 도대체 그 권리는 누가 만들었고 어디서 왔는가? 그럼 채식도 먹지 말아야지. 채식권을 내렸을 수 있잖아. 누군가가 채식의 권리, 채식권. 그러면 지금은 이것까지 차마 말을 못하는 거야. 왜? 그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한지 모르거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그럴 날이 올까? 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이게 다 가정이니까. 힘든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뭐냐면, 최종적인 어떤 절대적 기준이 없어졌을 때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우리 현호도 양 고양이 갖고 싶어서 난리법석 이거 좋아하지만 괜찮지. 그러나 의식에서는 하나님께 나에게 좋은 친구일 수도 있었지나 그것이 일종의 이런 의미로 함께 이게 점점 나아지게 되면은 위험한 거지. 그래서 이름 부르지 엄마 아빠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많은 거지. 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과 가치에만 절대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그죠? 의미를 가지려면 역시 절대자가 필요한 거지.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견고한 인식론을 가지려 한다면 절대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 밖의 세계가 거기에 존재하는 세계와 실제로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 밖의 세계.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계가 있을 거잖아. 대표적으로 우리 직장이라는 건 여러분 밖에 있는 세상이잖아. 그러면 직장이라고 걸 가지고 있는 그 세계가 내가 원래 생각했던 세계가 같다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밖에 있는 세계가 다르다면 살 수 있겠냐고.
우리가 적어도 뭐야? 직장도 기본적인 상식과 기준이 있으니까 갈 수 있잖아. 그런 확신은 그러면 그 인식론이거든.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럴 때도 마치 절대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직장이란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장을 가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못 가지. 자, 절대제가 없으면 우리들이 사라질 것이 있는데 그 도덕, 가치, 존재의 의미, 지식이 다 사라진다는 거지. 절대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이제 현대 철학에 와서 나타내는 거지. 여기까지 오늘은 마무리할 텐데 첫째 주니까 요 이해들을 잘하고 있는 게 필요하다. 이게 지금 우리는 절대적 기준이 나의 존재를 보장해 주는 거다. 이것만 우리가 정리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